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능형 전력 및 센싱 기술 분야에서 요즘 정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온세미컨덕터, 티커 심볼 ON. 온세미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좀 상세하게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온세미.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죠. 네, 맞아요. 온세미컨덕터, 줄여서 온셈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회사가 특히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죠.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범용 반도체 이미지가 강했는데 확 바뀌려고 하는 거죠. 네. 과거의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이제는 전기차나 태양광 그리고 요즘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미래 성장 산업의 정말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의 전략이나 최근 실적 그리고 또 미래 전망 이런 데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동시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리스크 요인들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빛과 그림자가 좀 공존하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세미의 이런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기대와 또 신중한 분석, 이 두 가지 시각을 넘나들면서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셈이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온세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하고 핵심 시장인 그 사익 분야에서의 목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온세미의 공식적인 비전은 지능형 전력 및 센싱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더라고요. 상당히 거창하게 들리긴 하네요. 네, 그쵸. 약간 거시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전략을 뜯어보면 그 방향성이 꽤 명확해요. 회사의 역량을 딱 집중하는 두 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하고 산업 분야입니다. 네, 자동차와 산업. 네,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전기차 EV 아시잖아요. 이 전기차의 전력 효율을 높여주는 사익 전력 모듈, 그리고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데 주력하고 있고요. 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인버터 효율을 높이는 사익,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다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결국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미래 산업들, 거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지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바로 이거죠. 그중에서도 온세미가 정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단연 실리콘 카바이드, SiC입니다. 네, SiC. 요즘 정말 핫하죠. 왜 SiC일까요? 이게 기존의 실리콘 Si 반도체에 비해서 SiC는 훨씬 높은 온도하고 전압을 견딜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전력을 변환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효율이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에서는 주행거리를 늘려주고 충전 시간은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고요. 태양광 발전에서는 발전 효율을 높여주고 또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곳에서는 전력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고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SiC는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고성장 산업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세미는 바로 이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리더가 되겠다. 목표가 크네요. 네. 시장 규모 전망치를 보면 온세미의 이런 야심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SiC 전력 반도체 시장만 해도요. 2025년에는 대략 한 30억에서 40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 가면 무려 1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진다고 해요. 와, 100억 달러? 2, 3배 이상 성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20%가 훌쩍 넘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온세미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하고 산업용 반도체 시장 전체의 총시장 규모 TAM은 2025년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핵심 기술을 가졌으니 기회가 커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온세미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현재 SiC 시장에서 온세미 점유율이 약 20% 내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앞으로 3년 안에, 그러니까 2028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30% 이상이요. 지금 2위인데 1위란 격차를 좁히거나 아예 넘어서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차켓은 정말 인상적이고 회사의 방향성도 명확해 보입니다. SiC 기술의 중요성이나 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커요. 하지만 그 목표 달성, 특히 30% 이상이라는 그 숫자가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지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현실상 문제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온셈이 혼자 뛰는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많죠. 현재 SI 시장의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울프스피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피니온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네, 그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회사들 역시 SiC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고 정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고 특히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인치 SiC 웨이퍼의 전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 8인치 웨이퍼? 그게 중요한가 보군요. 네, 8인치 웨이퍼는 기존 6인치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거든요. 이 8인치 전환 경쟁에서 과연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과 생산량을 확보하느냐, 이게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온세미가 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정말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 경쟁사들의 기술력이나 자본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그리고 또 하나 2030년까지 CIC 시장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 예측 자체도요. 물론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나오는 전망치긴 한데 이게 100% 확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예측치 자체의 불확실성 말씀이시죠? 네, 이 전망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예상대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또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나온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규제 환경 같은 거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책 변수도 크죠. 만약에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진다거나 혹은 CIC 기술의 채택률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 성장률 예측치도 당연히 하향 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만 기반한 목표 설정은 아닌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 경쟁 심화나 시장 예측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온세미가 내세우는 핵심 전략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직 통합, 버티컬 인티그레이션하고 펨라이트 전략입니다. 수직 통합과 페브라이트. 네. 먼저 펨라이트 전략부터 좀 볼게요. 이건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전략인데요. 모든 반도체를 다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영리하게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아, 다 직접 만들지 않는다. 네, 핵심 기술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예를 들면 SiC 같은 이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온세미가 직접 운영하는 내부 팹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기술력하고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범용 반도체나 레거시 제품,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외부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거나 혹은 아예 오래된 자체 팹은 폐쇄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모든 생산 라인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할 필요 없이 정말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전략처럼 들리네요. 그리고 이 팹라이트 전략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바로 수직 통합입니다. 특히 SiC 분야에서 이 수직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온세미는 SiC 반도체의 핵심 원재료인 SiC 인곳하고 웨이퍼 생산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데 성공했어요. 아, 원재료부터 직접 만든다는 건가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2021년에 SiC 웨이퍼 전문 기업인 GT Advanced Technologies, GTAT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였죠. 아,
GTAT 인수, 그게 중요했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SiC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웨이퍼 공급 문제거든요. SiC 웨이퍼는 제조 공정이 매우 까다롭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온세미는 GTAT 인수를 통해서 이 웨이퍼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물론 아직 100% 자급자족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조달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이상 내재화하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이 수직 통합은 온세미에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첫째는 공급 안정성이에요. 외부 공급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심 소재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SiC 웨이퍼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경쟁사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공급 안정성 중요하죠. 둘째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생산 수율을 높이면 외부에서 웨이퍼를 사오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돼서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또 마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자체 생산으로 비용도 낮춘다. 네, 그래서 이 수직 통합 능력은 현재 SiC 시장에서 ST마이크로나 인피니언 같은 정말 극소수의 경쟁사면이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 다시 말해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핍 라이트하고 수직 통합 전략. 뭐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고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핵심 기술은 내재화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비핵심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거나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뭐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 전략들이 실제 실행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행의 문제인가요? 네, 특히 수직 통합, 구체적으로는 그 GTTAT 인수하고 그 이후의 통합 과정에는 상당한 리스크하고 비용이 따릅니다. 아, 통합 리스크요? 우선 GTAT 인수 자체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인수한 이후에 기존 온세미의 생산 시스템하고 GTAT의 기술 및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과정이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CIC 인곳 성장이나 웨이퍼 가공 기술이라는 게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하고 노하우를 요구하거든요. 과연 온세미가 GTAT 인수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한 수준의 품질과 수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율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수율 개선이 더디다면 수직 통합의 장점이라는 원가 절감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투자 비용만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게다가 CIC 생산 능력을 자체적으로 계속 확장하려면 지속적인 대규모 자본 지출, 캐펙스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앞으로 8인치 CIC 웨이퍼로의 전환이나 생산량 증설을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계속 필요할 텐데 이 막대한 캐펙스 부담이 온세미의 재무 상태의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 격려화라는 팹라이트 전략의 취지하고는 다소 상반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아, 캐펙스 부담. 그렇죠. 결국 수직 통합이라는 그 칼을 얼마나 잘 갈고 닦아서 강력한 무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리느냐는 온세미의 실행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직 통합의 실행 리스크와 캐펙스 부담은 확실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온세미는 이런 전략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돈을 벌고 있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장기 공급 계약 LTA, 롱텀 어그리먼트입니다. LTA?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온세미는 주요 고객사들, 특히 티어1 자동차 부품 공급사나 대형 산업장비 업체들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SiC 관련 LTA를 다수 체결했다고 계속 발표해왔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인 지컬, 나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인 캠파워 같은 회사들하고의 LTA 계약 소식이 대표적이죠. 아,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했군요. 네, 이 LTA가 온세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강점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점이에요. 예측 가능성
중요하죠. LTA는 보통 수년에 걸쳐서 특정 물량을 특정 가격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거든요. 변동성이 매우 큰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몇 년치의 수요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미래 매출하고 이익을 예측하고 생산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계획 세우기가 좋겠네요. 둘째, 높은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도체, 특히 자동차나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한번 특정 고객사의 제품 설계에 포함되면 이걸 디자인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디자인인 되면 그 제품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는 다른 경쟁사 부품으로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어렵다. 호환성 문제도 있고 또 다시 검증하고 인증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LTA를 통해서 한번 디자인인에 성공하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장기가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총 가치, 즉 LTV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LTV가 높아지겠네요. 셋째, 효율적인 고객 획득 비용 CAC, 커스터머 어퀘지션 코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CCAC 같은 첨단 전력 반도체 기술은 기술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쉽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온세미는 이미 기술력하고 양산 능력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걸 바탕으로 대형 고객들하고 LTA를 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보한 고객은 LTA하고 디자인인 효과 덕분에 오랫분한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 CAC 대비 그 고객으로부터 얻는 총 수익 LTV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오랫동안 수익을 내는 고객을 확보한다. 그렇죠. 즉 LTA는 단순히 매출을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서 온셈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온셈이 전체 매출에서 LTA 기반의 자동차 및 산업 부문이 현재 7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것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TA가 가져다주는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분명 큰 장점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반도체 업계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이 LTA가 과연 만능 열쇠일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LTA에는 그 이면에 잠재적인 리스크하고 한계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 LTA의 단점도 있다.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유연성 부족입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특정 조건을 미리 묶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고객사들의 최종 제품 수요가 급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물량을 다 못 채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혹은 SIC보다 더 뛰어나거나 저렴한 혁신적인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다면요. 계약서에 명시된 물량을 고객사가 그대로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계약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가격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에는 위약금 조항 같은 게 있겠지만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마냥 강경하게 나가기도 어려울 수 있죠. 아, 그렇죠.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LTA를 통해 기대했던 그 안정적인 매출이나 LTV는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LTA가 보장 수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디자인인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채택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경쟁사가 먼저 특정 고객사의 핵심 제품에 디자인인에 성공해버리면 온세미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 먼저 뺏기면 끝이다. 그렇죠.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LTA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 고객사와의 LTA 물량을 맞추느라 갑자기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이나 더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신규 고객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기회비용 문제군요. 맞습니다. 혹은 기술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기존 LTA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안정성이라는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 자칫 시장 벼사의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TA를 평가할 때는 그 안정성이라는 이면의 잠재적 리스크, 즉 경직성하고 기회비용 문제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LTA의 양면성, 안정성과 경직성 사이의 균형점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결국 온셈의 장기적인 성공은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하고 실행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캐지를 고수익 구조로 확실하게 바꾸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지점에서 온셈이의 질적 변화와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온셈이가 과거에 저마진 범용 반도체 기업에서 벗어나서 고성장, 고마진의 사이익 및 지능형 센싱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죠.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네, 그리고 이러한 질적 변화에 걸맞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즉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온세미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사이익 분야에서의 리더십하고 수직 통합 능력입니다. 네, 그 수직 통합. 이게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성하고 잠재적인 원가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를 구축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익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이건 경쟁사들하고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프리미엄 요인이라는 거죠. 공급망 안정성이 프리미엄이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고마진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세미는 과거 수익성이 낮았던 범용 반도체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매각하고 대신 마진율이 높은 자동차 및 산업 부문의 매출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결과 전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과거 30%대에서 현재 40%대 중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진율이 확실히 높아졌죠?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총이익률 45%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5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3%요? 와, 엄청난 목표네요. 그렇죠. 마진율 개선은 곧바로 주당 순이익 EPS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잖아요. 이러한 마진 개선 추세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마진 개선은 중요하죠. 셋째, 온세미가 더 이상 과거의 저성장 기업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온세미는 이제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같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핵심적인 수혜주의자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 산업의 중심에 있죠. 따라서 과거의 밸류에이션 잣대나 단순히 반도체 산업 평균 수준의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은 온세미의 변화된 위상과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산업 평균인 3.0배 내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온세미의 성장성하고 수익성 개선 그리고 기술적 해자를 고려해서 목표 PS 배수로 4.0배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PS 4배요? 네, 이건 회사의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할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PS 4.0배라. 상당히 야심찬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온세미가 보여준 변화의 방향성이나 비전은 분명 인상적이긴 한데요. 현재 시장 상황하고 최근 실적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과연 4.0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어요. 4배는 좀 과하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실적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4%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라는 거시적인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감소폭이 작지 않죠. 네, 매출 감소폭이 컸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넌갭 기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40.0%를 기록했는데 이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의 45.9%에 비해서는 590bp, 그러니까 5.9%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예요. 마진율이 꽤 떨어졌네요. 네, 회사 측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나 공장 가동률 하락 같은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전방산업, 특히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가격 압박이나 재고 조정의 영향도 분명히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장기 목표인 53%는 고사하고 당장 45% 이상의 마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부터가 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힐 수도 있거든요.
45%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 그러니까 장기 목표 마진 53% 달성 가능성이나 CIC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재 4.0배라는 높은 PS 배수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45%는커녕 53% 마진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진다면 그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언제든 빠르게 축소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목표 달성 못하면 프리미엄도 빠지겠죠. 술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미 온세미의 성장 둔화 가능성하고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를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P는 이미 좀 낮다. 네. 질적 변화라는 스토리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 스토리가 꾸준하고 확실한 숫자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적 둔화와 마진 하락은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온세미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Fab Lite 전략이 여기서 다시 중요해지는데요. 이 전략 덕분에 온세미는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효율성 측면이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온세미의 최근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약 12%에서 16% 사이, 총자산 이익률 ROA는 약 7%에서 1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직접 다 하는 전통적인 종합반도체 기업 IDM들의 평균 ROE 대략 8에서 12%나 ROA 대략 4에서 7%보다 상당히 우수한 수치예요. 아, IDM 평균보다 높군요. 그렇죠. 즉, 가지고 있는 자본하고 자산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건 Fab Lite 전략을 통해서 불필요한 자산 보유를 줄이고 핵심 분야에 집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온세미는 사업 구조를 식증식으로 재편하고 저마진 사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 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매출액이 변할 때 이익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온세미의 경우 현재 구조 하에서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약 20%에서 30%까지, 순이익은 약 15%에서 25%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매출 10%에 이익이 20, 30% 증가요? 네. 이게 반도체 산업 특유의 높은 고정비 비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요한 점은 향후에 시장 상황이 개선되어서 매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익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아, 반등 시에는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실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FCF,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다시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22% 이상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FCF는 무려 4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FCF가 4억 5천만 달러. 매출 줄었는데도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72%나 급증한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FCF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자본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쓸 수 있는 돈. 네,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온세미의 비용 통제 능력이나 운전자본 관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풍부한 FCF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온세미는 1분기에 발생한 FCF의 약 66%인 3억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죠. 자본 효율성 지표 개선이나 강력한 FCF,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회사가 재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죠. 하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사이식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막대한 자본 지출, 캐펙스 부담. 이게 FCF 계산할 때 이미 차감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그 규모 자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캐펙스 규모가 크다. 네. 2025년 1분기에도 캐펙스로 약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8인치 전환 같은 게 본격화되면 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FCF가 아무리 좋아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면 재무적인 부담은 여전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높은 영업 레버리지, 이것도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출 증가 시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매출이 감소할 때는 손실폭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2025년 1분기에 GAAP 기준으로는 4억 8,600만 달러라는 큰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와, 갭 기준으론 손실이 컸네요. 물론 여기에는 약 5억 3,9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제외한 넌갭 기준으로는 흑자, EPS 0.55달러를 기록하긴 했지만 구조조정 비용 자체가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GAAP 기준 손실은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GAAP 손실도 중요하죠.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온세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면서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보관 비용도 문제지만 나중에 제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기술이 구형이 돼서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재고 평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아, 재고 리스크. 일부 분석에서는 온세미의 재고 보유 기간이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는 100일을 넘어서 110일에서 125일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 가치가 현재 약 10억에서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가정을 할 때 만약 재고 가치가 10% 증가하고 그중 10% 정도가 가치 하락으로 상각 처리되어야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1,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간 순이익의 1, 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꽤 큰 손실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온세미의 실적을 볼 때는 매출이나 이익률뿐만 아니라 현금 전환 주기, 특히 재고 미결제 일수, DIO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고 리스크 관리가 향후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캐펙스 부담, 영업 레버리지의 위험성, 그리고 재고 관리 문제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셈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SIG 미술에서의 리더십과 이걸 뒷받침하는 수직 계열화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강력한 해자, 모치, 온세미를 경쟁사들하고 차별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결국 SIC와 수직 통합이 핵심이다. 네, SIC 기술은 온세미를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변모시킨 엔진 그 자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SIC는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 기존 실리콘 대비 월등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잖아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를 줄이고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온세미는 바로 이 고부가 가치 SIC 제품에 집중하는 셉 라이트와 수직 통합 전력을 통해서 평균 총 이익률을 과거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인 53% 마진율 달성의 열쇠도 역시 이 SIC 미술하고 제품 믹스 개선에 있습니다. SIC 제품은 평균 판매 단가 ASP가 높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SIC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회사의 마진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SIC 비중 확대가 마진 개선의 핵심 동력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새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곤고히 하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독보적인 기술 해자로서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SiC 웨이퍼 생산 GTAT 인수를 통한 내재화, 그식 웨이퍼 생산. 네, 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C칩 설계 및 제조, 예를 들면 온세미의 일리트 SiC 머스페스 같은 거요. 그리고 최종 전력 모듈 패키징까지 SiC 생산의 전 공정을 아우르는 이 수직 계열화는 현재 시장에서 정말 극소수의 경쟁사만이 제한적으로 갖추고 있는 강력한 경제 우위입니다. 전 공정을 다 한다? 네, 특히 SiC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웨이퍼, 기판 공급 확보인데 온세미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이 SiC 기판 부종 리스크에 대한 압도적인 방어력을 갖고 외부 조달에 따른 불확실성하고 비용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도를 높여서 LTA 추주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웨이퍼 내재화는 확실히 강점이겠네요.
이러한 기술력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바탕으로 온세미는 실제로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SiC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2위 약 23.6%를 기록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장기 공급 계약 L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까지 확보했습니다. 지커라 캠파워 외에도 폭스바겐 그룹 같은 유수의 자동차 및 산업 분야 기업들하고의 파트너십 강화 소식은 온세미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위 점유율에 LTA까지. 입지가 탄탄하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소연선한 구조가 결국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FCF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FCF가 전년 대비 72%나 급증한 4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SiC 중심의 견주한 수요와 효율적인 제조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FCF는 미래 성장을 위한 R&D 및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1분기에만 3억 달러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가져다주는 공급망 안정성이나 잠재적인 원가 절감 효과 같은 이론적인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SiC 웨이퍼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하고 비용, 그리고 실행의 어려움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역시 리스크가 문제군요. 앞서도 지적했지만 GTAIT 인수 자체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앞으로 8인치 SiC 웨이퍼로의 전환 및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KPEX 투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 투자가 과연 예상했던 만큼의 원가 절감 효과와 공급 안정성으로 확실하게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SiC 인구 성장이나 웨이퍼 가공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데 온세미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율과 품질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수율 예산이 더디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직 통합은 오히려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한 실리콘 기술 자체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영원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들 역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울프스피드는 실리콘 분야의 오랜 강자고 ST마이크론이나 인피니언 역시 만만치 않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매우 거셉니다. 아, 중국 업체길? 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향후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온세미가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경쟁 심어. 이것도 문제네요. 그리고 실리콘 기술하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건 필연적으로 특정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온세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실리콘,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기차 EV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번 지적했듯이 EV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온세미의 실적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자동차 시장 의존도가 높죠. 최째로 2025년 1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직전 분기 대비로는 26%나 급감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장기 목표 마진율 53%라는 수치도 현재 40% 수준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과 잠재적인 가격 인하 압박 속에서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일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의 목표 달성의 현실성, 경정 심화, 그리고 특정 시장 의존성 리스크는 분명 온세미의 미래를 전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최근의 실적 발표 내용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재 온세미가 처한 상황과 단기적인 전망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 우려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세미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요?
먼저 2025년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넌갭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EPS는 0.55달러, 매출은 14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22.4% 감소하는 등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상회는 긍정적이긴 하죠. 특히 아까 강조했던 잉여 현금 흐름 FCF가 4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나 급증하면서 매우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과시했고, 이 FCF의 상당 부분인 약 3억 206만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장 동력 다변화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는 눈에 띄네요. 이어진 2025년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14억 6,800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약간 웃돌았고요. GAAP 기준으로는 1분기에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SIC 관련 매출이 2배나 증가했다는 점은 일부에서 제기되던 중국 시장 둔화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고 SIC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중국 SIC 매출 2배 증가? 네, 그건 좋네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향후 발생하는 FCF 전액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온세미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게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 EPS를 약 2.75%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FCF 전액 이상 자사주 매입. 강력한 의지 표명이네요. 3분기 가이던스 역시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 매출 14억 10억 달러, 넌갭 EPS 0.48에서 0.58달러,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애널리스트들은 온세미가 제시한 3분기 가이던스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던스 수치는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하반기 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실적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나 강력한 FCF, 그리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발언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 이면에 숨어있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함께 봐야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온세미의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1분기 실적을 다시 보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4%나 감소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폭의 하락입니다. 넌갭 총이익률 역시 40.0%로 전년 동기 대비 5.9% 피나 하락했어요. 마진율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갭 기준으로는 4억 8,6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죠. 특히 핵심 성장 동력인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심지어 직전 분기 대비로는 26%나 급감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아, 자동차 매출 급감은 정말 충격적이긴 했어요.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고는 하지만 매출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수준입니다. 역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2분기 넌갭 EPS가 시장 예상치를 14%나 하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용하는 컨센서스 기준이나 회계 기준 적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EPS가 하회했다는 분석도 있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온세미의 주가가 5%에서 9%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온세미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느리고 강도도 약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돼요.
즉 전기차 시장 둔화 장기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마진 압박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이던스의 신뢰도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LTA가 어느 정도 실적 과시성을 높여주는 것은 맞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핵심 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화되거나 길어질 경우 LTA 계약 물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고객사들이 물량 조정을 요구하거나 가격이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시장은 온세미에게 단순히 전년 대비 매출 감소폭을 줄이는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세크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과 마진 개선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흐름과 시장 반응을 보면 이러한 높은 기대치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세미의 실적 발표를 볼 때는 단순히 가이던스 상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질, 즉 성장률의 회복 속도, 마진율 개선 추세, 그리고 재고 수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온세미가 장기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과 반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온세미의 앞길에 놓인 잠재적인 어려움들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리스크부터 정리해보죠. 첫째,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핵심 성장 동력인 전기차 EV 시장의 성장 둔화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각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초기 구매 비용 같은 문제들 때문에 EV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경우 SiC 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걸 온세미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SiC 시장 내 경쟁 심화도 큰 부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프스피드, ST마이크로, 인피니언 같은 기존 강자들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SiC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하고 8인치 웨이퍼 전환 경쟁은 결국 SiC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온세미의 마진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V 둔화와 SiC 경쟁 심화, 이게 가장 크군요. 둘째, 거시경제의 순환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온세미가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나 산업자동화 분야의 수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범용반도체 같은 잔존사업부의 매출 감소폭은 더욱 클 수 있고요. 경기 침체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셋째, 재고 및 마진 리스크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재고난 향후 수요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폭탄입니다. 특히 재고 보유 기간 DIO가 110일에서 125일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어요. 또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과 원가 상승 압력 속에서 과연 온세미가 장기 목표로 제시한 매출 총이익률 53%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마진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혹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와 마진 목표 달성 여부도 중요하네요. 넷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야심차게 추진 중인 CIC 수직 통합 전략, 특히 인수한 GTAT와의 시너지 창출 및 8인치 웨이퍼 전환 프로젝트가 과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투자 비용만 날리고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수직 통합 실행 리스크.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현재 온세미의 선행 PE가 17, 18배 수준으로 과거 범용반도체 시절보다는 높아졌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고성장과 고수익 구조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만약 단기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마진 개선 속도가 더디거나 혹은 성장 스토리에 균열이 생긴다면 시장은 더 이상 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 특히 EV 시장 둔화 가능성, 경쟁 심화로 인한 ASP 하락 압력, 재고 관리 문제, 그리고 마진 목표 달성 불확실성 등 정말 투자 결정 시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산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온세미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기회 요인 역시 매우 강력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역시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지만 SIC 기술에서의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자산이에요. GTAT 인수를 통해 SIC 기판 웨이퍼 자급률을 장기적으로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 및 LTA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네, SIC 리더십과 수직 계열화는 확실히 강점이죠. 둘째,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성입니다. SIC의 적용 분야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력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은 이미 온세미에게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매출이 1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공장 자동화나 로봇공학 같은 산업 자동화 분야,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SIC의 채택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이렇게 SIC의 적용 분야가 다변화될수록 특정 시장, 예를 들어 EV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다변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AI, 산업, 신재생. 그렇죠. 셋째, 고부가 가치 센싱 솔루션 포트폴리오 강화입니다. 온세미는 지능형 전력 및 센싱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SIC 전력 반도체 외에도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이미지 센싱 기술이나 공장 자동화에 등에 쓰이는 머신 비전과 같은 고성장 센싱 솔루션 분야에서도 강력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센싱 제품의 비중 확대는 SIC와 더불어 온세미의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과 성장 동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센싱 분야도 성장 동력이군요. 넷째, 탄탄한 재무 건전성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FCF를 창출하는 능력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주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FCF와 주주 환원은 긍정적이죠. 따라서 현재 온세미의 주가는 단기적인 순환적 어려움, 사이클리컬 헤드윈즈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세큘러 그로스 스토리가 충돌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대체로 현재 주가 대비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58달러에서 62달러 범위 근처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DCF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소폭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 52달러에서 60달러 범위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온세미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동의하는 투자자라면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주가 조정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바이 더 딥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기회. 네,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겠네요. 오늘 저희는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정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온세미는 과거의 저마진 범용 반도체 기업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SIC 기술 리더십과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전기차와 산업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 고마진의 지능형 전력 및 센싱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아주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걸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성장 둔화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고
SIC 시장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고 부담과 그에 따른 마진 압박이라는 단기적인 역풍과 리스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직 통합과 같은 야심찬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도 아직은 지켜봐야 할 과제이고요. 결국 온세미에 대한 투자는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현재 직면한 단기적인 순환적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빛을 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판단이 될 것입니다. 양쪽의 요인들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온세미컨덕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흥미로운 기업을 이해하고 또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깊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장 상황 및 기업 정보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